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단도 도착을 하면 저희가 현장 상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진기훈 기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9차 변론까지 이제 오늘 진행이 되고요. 8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사께는 지금까지의 변론 기일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는 9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변론을 종결할 것을 심증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증인들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하고 굉장히 좀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정도 더 기일을 잡아서 그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이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다른 증인과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물증, 홍장원 메모라고 불리는 그 메모를 작성한 주체로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출석하겠다라고 이미 두 차례 의견을 개진을 했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기일을 더 지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번 10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결이 될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더 이제 기일을 잡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는 변호인단이라든지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최후 진술,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만약에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화요일 정도 마지막으로 해서 변론 종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재판관들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을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유리한 증언도 나왔고 그리고 불리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양한 증언들 중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증언을 믿을 것이고 어떠한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근거로 삼을지 이 절차만 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일부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한 80% 정도는 심증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시각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해 있고요. 2시부터 9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양측이 그러니까 채택이 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이제 본인들이 여태껏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지난 8차 변론까지에 나왔던 증언들 각종 증언들과 제출이 됐던 증거들 그리고 또 이런 탄핵 심판 안팎에 있었던 뭐 국회라든지 뭐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에서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뭐 동영상 재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주요 관계 인물들의 진술들을 좀 종합으로 해서 본인들이 각각 이제 뭐 탄핵 소추 인단 입장에서는 왜 이제 탄핵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정당성을 입증을 할 걸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이런 어떤 국무회의의 이런 어떤 적법성 그리고 뭐 당시 이제 군과 경력이 투입되게 된 경위 그리고 이런 절차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입증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날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먼저 국회 측에서 가장 주된 주장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한 그러한 증인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한 바가 다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를 하고 더불어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어쨌든 그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결국에는 체포조 지시라든지 국회 봉쇄의 지시가 사실이고 그것을 판단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당연히 이 국군 통치자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기에 충분한 사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측에서는 앞으로 한덕수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 조지우 경찰청장 다 이미 국회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진술 조서라든지 국회에서의 공개적인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서서 헌재에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회 측은 대통령 앞이기 때문에 진실된 발언을 하기 어려웠을 그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국회에서 공개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걸로 보입니다. 예, 국회 측의 주장 변호사께서 짚어주셨고요. 그럼 진 기자께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한번 짚어주시죠.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탄핵심판 증언대에선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이제 경제수석이라든지 굉장히 유리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야당의 그런 어떤 입법 폭주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런 국정이 마비가 될 수 있었고 정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놓은 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군과 경찰이 말하자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이 됐던 이 과정들이 과연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쟁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체포 지시라든지 뭐 의원을 끌어내라라든지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주요 사령관들이 나와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김현태 뭐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뭐 단전 단수 지시는 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내놓는다든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주된 사령관 군 수뇌부들이 이런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리고 또 이제 국회나 이런 본인들이 이제 기자회견 등을 자청해서 했던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지시가 없었다 아니면 이런 어떤 지시 체포 지시라든지 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뭐 봉쇄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를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지만 뭐 이에 반해서 뭐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나 아니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어떤 본인들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주장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입증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동시에 이런 어떤 탄핵 심판 증언대에서 이런 어떤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주장을 했던 그런 어떤 지시를 받은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뭐 질서 유지의 차원이었고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런 어떤 뭐 계엄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양주민 변호사 의견 바로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번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이 박춘석 수석에 대해서도 이미 증인 신문이 진행된 바 있는데 당시에 야당의 폭거가 얼마나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탄핵 남발로 인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지만
여러 이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과정 중에 짚은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좀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들이 일부 인원들이 이것을 뭐 오인 내지는 잘못 이해해서 이러한 일이 빚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들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물증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증언,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인들의 명확한 진술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8차에 걸쳐서 진행된 변론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만한 뭐 확실한 증인이 있었다라고 판단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뭐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불리한 주장을 하지 않은 그러한 증인들을 보면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낀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대답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재판관들이 취합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 내용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러한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채택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본인에게 뭐 불리한 진술이 그래도 좀 많이 안 나왔다, 우리가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수많은 기록에는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담긴 조서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탄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입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9차 오늘 그리고 10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러한 주장들이라든지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게 확신을 시키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8차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은 9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진술들이 다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게 신빙성이란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은 이 신빙성을 따질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증인 신문을 이렇게 뭐 서면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여러 재판관들이 보는 앞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당시에 진술을 하면서 증인이 취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투 이런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이것이 1차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지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헌재에서 수사기관의 기록이라든지 관련 당일의 CCTV라든지 이미 뭐 국조위라든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객관적인 조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사전에 다 이제 기록을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이야기와 지금 재판정에 서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증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 모순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들 보셨던 것처럼 재판관이 직권으로 신문을 하는 거죠.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취지는 뭐냐? 당신은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왜 말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있는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물증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에 영상이 녹화된 CCTV라든지 아니면 그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된 여러 가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든지 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제 일환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전기를 차단한 그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물증이기 때문에 당시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정말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 증인이 뭔가 사실을 말할 것 같다 내지는 내가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왠지 사실을 말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여러 가지의 정말 의문들을 가지면서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고 정말 그날의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성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증인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가령 이제 10차 때 내일 모레 출석하게 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5차 때도 출석을 했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했을 당시에 그 전에 홍장원 차장이 말했던 부분들 메모가 작성된 경위라든지 어디서 작성됐는지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10차 변론도 다시 홍장원 차장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목요일 날 진행되는 부분들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차장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증언대에 섰을 때, 탄핵심판 증언대에 섰을 때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증언들을 했고 본인이 여태껏 국회 등에서 했던 증언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었죠. 계엄 당일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차에서 이제 급하게 받아 적느라고 이제 그렇게 제대로 적지 못했던 메모를 보좌관에게 그러니까 다시 똑바로 쓰게 하는 작업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메모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분명히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또 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체포 지시를 받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는 이 진술들을 사실상 거의 다 뒤집은 셈입니다. 우선은 이 CCTV, 그러니까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체포 요구 전화를 받고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그 시각, 그것이 일단 CCTV의 상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모 자체의 신빙성도 이게 이제 보좌관이 정서를 그러니까 다시 쓴 건 맞지만 이게 그 메모 원본을 보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 자체의 신빙성도 이제 높지 않고 또 여기에다가 본인한테 지금 체포 지시에 관련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당일에 본인이 이제 들은 이야기는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지시를 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뭐 전화가 와서 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본인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저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도 제기를 한 바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홍장원 메모, 그러니까 이 체포 지시를 과연 받았는지,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도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그 홍장원 전 차장에게 당일날 전화를 한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고 이제 전화를 한 것이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 체포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간첩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를 방첩사를 지원해 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고 지금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 게다가 또 인원, 요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차 변론기일 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이 탄핵 심판 변론 본인의 이제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서 뭐 장외로 이제
이런 또 메모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행보들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 전 차장도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걸로 보여서 이 지금 체포 지시를 둘러싼 의혹들이 가장 쟁점이 다시 한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냐, 즉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냐,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진 기자가 전해준 그 메모가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맞냐, 보좌관이 다시 쓴 것을 과연 신빙성을 느낄 수 있느냐, 체포 보고 들은 바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차장의 경우에 국정원장의 예. 경우에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메모도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 제출이 돼서 보고 있는 그 메모가 사실은 첫 번째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듣고 국정원 내의 CCTV를 다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말하는 시각에도 그 장소에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장하는 시각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작성한 시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재판부가 이것은 사실상의 뭐 조작 내지는 만들어진 증거일 수도 있겠다. 즉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시 6분 시각에 공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11시 6분이라는 시각을 본인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기억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 그 가까운 시간에 실제 통화를 하면서 공터에서 메모를 받아 적는 부분들이 만약에 CCTV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또 높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하는 이야기와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양립 가능한 진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홍장원 전 차장을 한 번 더 불러서 왜냐하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대질로 이렇게 신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게 서로 기일이 다르게 이제 출석을 하다 보니까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잘 방어를 하고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다 답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방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빙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0차 변론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차 변론 기일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메모의 신빙성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의 신빙성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된 핵심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차까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쟁점은 아무래도 당일 국무회의,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됐던 그 국무회의가 과연 적법했느냐, 이 적법성 요건이 가장 좀 주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이제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헌재가 한 차례 이제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기각을 했던 증인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 2인자이자 또 이제 계엄이 선포됐던 배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무래도 당시의 국정의 운영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 2인자인 총리로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계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치권을 쓰지 않고서는 타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동시에 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석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회 등에 나가서 한 진술이 이 국무회의의 요건이 절차상으로
이제 부실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재판관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뭐 굉장히 좀 간담회와 같은 자리였다. 네. 뭐 이렇게 됐고 이런 어떤 의결의 정족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했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어떤 이 계엄을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물론 앞서 이제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또 국무위원이죠.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근데 또 이제 한덕수 총리와는 좀 결이 다른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국무회의가 뭐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또 이제 부서라고 하죠. 이제 원래 서명이나 날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것이어서 이제 어찌됐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었다. 또 이런 취지의 또 진술들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어도 그 국무위원들끼리의 또 발언들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 10차의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보입니다. 네, 배보윤 변호사의 모습으로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명 변호인 그리고 배보윤 법무인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라이브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어떤 뭐 대답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에게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죠. 이번 사태는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만약 오늘 취재진 앞에 선다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까 잠깐 짚어볼까요,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현재의 탄핵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이제 코앞에 닥친 문제는 바로 다음 기일, 20일에 열릴 기일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헌재의 입장은 나온 바 없고 아마도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또 강한 문제 제기가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에 냈던 국회 측의 입장과 어느 정도 좀 결은 비슷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뭐 헌재를 향한 섬뜩한 언어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본류라고 볼 수 없는 그 주변적인 여러 가지 헌재의 이제 재판관들의 편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강한 이제 메시지를 표하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언론에도 이미 나온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의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곳에도 여러 지지자들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헌재에 대한 좀 압박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도 그렇게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우려감의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렇게 헌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는 헌재의 심리를 마치고 나와서 언론에 이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역시 헌재 재판관들도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다 배제하고 헌재 재판정에서 오고 간 심리의 내용 그리고 이미
이미 증거로 채택된 그러한 증거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오늘 각 양측에 2시간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금까지의 8차의 심리가 이어져 왔는데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시에 재판이 시작한다. 그럼 2시 반부터 증인신문 진행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증거 조사를 심도 있게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기일 언제다 발표하고 뭐 증인 우리가 누구 채택하겠다. 뭐 증거는 어떤 걸 채택하고 기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에만 사실 30분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떠한 뭐 비디오라든지 증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고 서로 이제 이런 뭐 CCTV라든지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틀고 뭐 이런 시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증거 조사의 기일 내지는 양측의 입장 정리의 기일을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10차에는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8차라든지 7차 다 상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찬가지의 순서대로 이렇게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9차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오늘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조금 전 왼쪽이 국회 측이죠.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요, 취재진들 앞에서 어느 정도 발언도 내놨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들어온 바는 없어서요. 저희가 혹시나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리인단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는 이유가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2시간 동안 서로의 주장을 내놓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이 발언들이 어느 정도 좀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 기자, 오늘 국회 측에서는 어떤 발언 내놨나요? 네, 우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는 항상 이제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 이제 내놓는 발언들이 조금 결이 많이 다른데요. 이제 입장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좀 장외 여론전과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 전반적인 이 탄핵 심판과 이런 어떤 내란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그런 어떤 입장들,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심판의 절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입장 전에 이제 입장문을 준비를 해서 이제 보통 내놓는 입장들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이 그 기일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일 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내놓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매 기일마다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뭐 내란이라고 하는 건 셀프 쿠데타고 이제 굉장히 위헌적인 시도이고 이런 입장들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헌재 흔들기에 대한 강한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뭐 살짝 언급도 했었지만 이런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뭐 이런 또 헌법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위협에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뭐 대통령 측이나 뭐 여당 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약간 조장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 어떤 비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뭐 심판정 안에선 그런 어떤 뭐 주된 뭐 국회 측의 주장이나 이런 어떤 본인들에게 불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흔들기를 하면서 이제 장 외에 그런 어떤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 측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이제 더 이상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헌재의 그 재판 과정이 상당히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헌법에서 명시된 절차들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들을 거듭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측은 오늘 어떻게 좀 반박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대통령 측의 이제 입장 표명이 한 2시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지금 입장하기 앞서서 말을 아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재판관들의 어떻게 보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음 기일을 연기를 과연 해줄지 아닐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두고 뭐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쏟아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20일의 기일을 변경해 달라.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형사 사건의 변론 준비 기일이 오전에 잡혀 있고 역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바로 다음 기일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오늘은 다음 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이 방어권이 굉장히 침해된 부분과 이렇게 졸속으로 헌재 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강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 10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듣는 한 차례 뭐 기일을 더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10차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0명이 훌쩍 넘는 증인들을 신청한 만큼 다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을 그냥 심리를 끝내서는 안 된다. 더 증인을 부르고 더 우리가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다 제하고 본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일부 증인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것은 증언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와 사전에 뭔가 소통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메모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추후에 이 기록이 된 메모를 보고 있는 것이지 원본이 아니다. 원래 첫 번째 작성한 그러한 버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본인에게 유리한 그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진술은 정말 10분 활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아마 비상계엄을 오래 지속할 의지는 없어 보였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뭐 이름을 들은 바 없다라고 한 그런 증언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에 부합하고 본인은 뭐 인원이라는 뭐 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언급을 아예 한 바 없고 체포조 지시라든지 국회 봉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얼마 가지 못할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히 경고용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변론 기일이 좀 종반부로 가는 것으로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진 기자께서 취재하시면서 보시기에 10차가 끝일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10차 변론 기일이 끝일 것이냐 이 부분들은 일단 그날 증인 신문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기일이 좀 과연 변경이 또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되는 절차 중에서는 여지껏 채택이 됐지만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 절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오늘을 마지막 이제 증거 조사 정도의 기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민주당 측에서 추가로 또 공개한 CCTV가 있죠. 이제 국회 지하 1층에 그 단전을 하는 뭐 김현태 단장이 찍히기도 했던 그 영상인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안팎에서 이제 양측에서 추가로 받는 제보, 뭐 증언 영상, 뭐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증거로 추가 뭐 제출이 돼서 뭐 채택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이런 조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에게 뭐 최후 진술을 하거나 할 기회를 또 줘야 되는 절차가 분명히 이제 재판 절차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에서 추가가 된다면 뭐 한 기일 정도는 더 이제 추가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절차 자체가 그렇게 길 거라는 이제 예상이는 이제 아무래도 낮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기일 변경을 과연 이제 오늘 재판부가 이제 오늘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10차 변론기일의 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오늘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또 시작이 되는 날이라서 이제 이게 또 오전에 잡혀 있거든요. 20일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이 형사 재판을 갖다가 오후에 탄핵 심판을 오려면 이게 굉장히 방어권에 제한이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일 변경이 필요하고 특히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판 준비기일과 더불어서 구속 취소 신문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 취소라는 게 사실 윤 대통령이 향후 이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거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거냐를 이제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들을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만 재판부는 이미 이제 20일 날 변론 기일을 잡은 게 이날 형사 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또 이제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이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날 오전에 뭐 공판 준비 기일을 갖다가 오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오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로 무게감을 두고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 기일 변경이나 뭐 추가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등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앞서 언급해 준 것처럼 형사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다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즉 파면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 헌재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적정 수준으로 그러한 준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또 쟁점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이 절차상에 있어서 독수독과의 이론과 같이 위수증,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처럼 정말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그래도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맞고요. 헌재 재판관들이 과거의 선례와 비교해 봤을 때 관행상 이렇게 해왔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헌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관행으로 지켜서 마찬가지의 절차로 운영을 해왔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심판과 다르게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 당사자들이 내란죄 재책을 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 외에는 다른 죄로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내란죄 외에 다른 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역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점은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란죄를 비롯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아마도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이고 증명력 역시도 완전히 고도의 증명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유죄 내지는 무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자체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이것은 형사재판부, 1심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 2회인지 3회인지 아니면 4회인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고요. 헌재 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3심까지 우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퉈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정받는 시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